오늘도 똑똑선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진짜 제대로 사이다 사연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인 사연이죠.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딸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자 친구들이 너무 통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라디오나 유튜브에 제보하라고 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저도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며느리로서 도드라진 경험을 다들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외동딸로 형제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에 대출도 많았고 바빠서 정신이 없으셨기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있는 경기도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3살 때부터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덕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거나 사진을 보면 항상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함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의 유치원 시절도 두 분이 항상 옆에서 챙겨주시곤 했죠.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울었다는 것이라도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친할아버지 집에서 무료도 다녔어요. 부모님은 주말마다 제를 보러 오시는데 다행히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집이 휘청했을 때 제를 친가에 맡겨 두신 거였다고 합니다. 주말에 부모님이 오시면 함께 햄버거도 먹고 놀이공원도 다녔지만 그래도 평일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저를 너무나도 예뻐하셔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자부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매일 부모님과 전화도 했고 금요일 밤이면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신다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보러 오는 것은 단 한 주도 빼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친할아버지는 자식이 우리 아버지 한 명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는데 저를 끔찍히 여기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학교 앞에서 제가 하교할 때 친할머니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기다리셨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저에게 왜 너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아? 라고 물어도 그냥 웃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요. 답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린 시절 저를 위해 두 분이 입맛에 맞지 않는 소시지를 일부러 요리해 주셨고 언제나 제 편이셨어요. 중학생 시절에는 경기도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싫어서 엉엉 울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저를 보시고 오히려 부모님께서도 난감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언제든지 저를 만나러 오고 또는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중학생 시절 사춘기가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왔어요. 물론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집이 좋았지만 할아버지 집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제 마음의 안식처였던 것은 어렸을 적 들어갔을 때 떠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서울에서 지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공부에 머리가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조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지만 이미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져 가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는 했으나 직접 가르쳐 주시기는 어려워하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저를 예뻐하신 탓에 공부를 시키는 대신 할머니와 함께 셋이 등산을 다녀오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멍청하거나 성적이 많이 바닥에서 노는 학생은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할 성적은 되었습니다. 지방 4년제와 전문대를 고민하다가 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다녔어요. 전공은 회계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집 근처에 있던 건설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는 친구들과 많이 놀았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 여자만 있는 학교를 졸업해서 남자만 보며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웠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많이 나아졌지만 입사 후 건설 분야에서 사무직을 맡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고 몇 달 동안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현이었고 제보다 4살이 더 많은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대화 중에 편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건 남자친구와 내 성격이 워낙 무난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리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평생 생각해온 일인데 제 생각 없이는 어요? 그가 3년 동안 꾸준히 사귀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의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생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녔고 괴로워하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위로해주려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렇게 생각을 부모님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인 창현 씨에게 내년에 할아버지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자고 제안하고 할아버지께 미리 얘기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저에게 손수 요리도 해주시곤 했는데 특히 고등어 요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고기보다 생선을 훨씬 좋아하는 터라 시장에서 새벽부터 고등어나 갈치를 사오시고 할머니와 함께 먹으라고 요리해 주시던 할아버지셨어요. 그걸 기억하신 건지 저를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려간다고 하니 글쎄 혼자서 고등어구이와 갈비찜, 동태찌개와 계란말이, 잡채 등 생각할 만큼의 요리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지만요. 이제 제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울고 있는지 물었더니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하러 초대해 주신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식탁에 앉게 하시고 즐겁게 웃으며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며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서 만난다니 기뻐하셨고 결혼 반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저를 그리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학력 때문인데 남편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전문대를 나온 제게는 시부모님이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장난 아닌 분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장남이었어요. 또한 아랫 도련님도 계셨는데 그 도련님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난 적이 있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망했고 우리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우리 집에 남편이 오는 것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혼자 요리했던 것을 생각해서 침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죄를 내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게 반갑게 대해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더니 뒤늦게 시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하셨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처럼 심하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집과는 매우 다른 반응에 슬퍼하는데 장현 씨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가 아들 2명을 명문대에 보내신다는 자부심이 계셔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시부모님만 제외하면 그렇지만 남편은 사귀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거나 부성실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고 항상 제 편이어서 결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시댁에서 예단 비용을 지나치게 요구하셨어요. 처음에는 맞춰드리려 했지만 액수가 커서 어려워졌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돈을 따로 주셔서 그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격리로 일하며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모으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곤란했을 것 같아요. 시댁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신 대신 시댁에서 3년 동안 살면 집을 사주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딱 3년만 같이 살면서 어른들로부터 배우며 가족이 되어보자고 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살면서 예상한 것보다 정확히 몇 배나 힘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 습관부터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쉬는 시간조차 간섭당하기 일쑤였어요. 제가 샤워를 10분 이상 하면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하셨어요. 수건은 한 장만 써라고 하고 들어오자마자 샴푸가 빨리 떨어진다고 싫어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대신 다 해주니까 편한 거 아니냐고 남편이 그랬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빨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제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바로 먹는 일이었어요. 제가 유난히 생선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고기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그래도 차려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고기가 진짜 불편한 일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도련님들은 고기가 나와도 잘 먹는데 저는 생선 요리가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때 생선 요리가 나오자 너무 반가워서 2번이나 떠먹었어요. 일부러 야근하는 척해서 밖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눈치를 살핀 것 같아요. 주말에 쉬는 것 같지 않았고 쉬는 것도 불편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방과 같이 살았는데 2명이 함께 사기에 좁았고 거실로 나가려니 항상 시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이 불편했어요. 밖으로 나가려 하면 시어머니가 궁금해하시고 같이 나가길 원했습니다. 남편은 둘이 친해지기 위해 같이 나가는 것을 권했기에 주로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따라다니며 시어머니 주변에서 험담을 들어주느라 바빴어요. 그러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호황기일 때라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했는데 때로는 일부러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집이며 본인 부모님과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김장철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200포기를 담가주셨어요. 들은 바로는 매년 한 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해에 한 번 하는 거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손이 늘어났다고 갑자기 매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 때도 김장을 한 적이 없었고 부모님도 반찬을 주로 사서 드셔서 김장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냥 못하겠다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종일 재료를 다듬고 배추를 손질하다가는 너무 힘들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갓집은 다 이런 거라고 나무란 후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종갓집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돕겠다고 부엌에 얼굴만 비추어도 남자가 어딜 부엌에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김장을 돕지도 않았고 주로 제가 다 하고 나중에 수육을 먹을 때 겨우 옆에 와서 앉는 것을 보고 어찌나 한숨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수고했다고 저를 몰래 밤에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자기 전에 안마를 열심히 해줘서 풀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살다 보니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고 어지럼증이 유독 심해서 병원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은 안정이 중요하다는데 그것으로 인해 집에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는데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에 반하여 저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있음은 사실상 시어머니와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루 중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을지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입덧 때문에 이미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다는 말을 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표정이 나빠지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집에 계셨는데 정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소파에 계속 누우신 모습에 오히려 저는 신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집에 계시니까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남편이 걱정되어 부모님 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주말에 함께 가주셔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집으로 이동할 때
아마도 제가 생선이나 해물 요리를 좋아하는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임신 중에는 날 것을 자제하는 편이었고 해물을 먹는 것에도 걱정은 했지만 고기보다는 제 몸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얼굴도 보면서 남편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출산했는데 첫째의 성별은 여자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출산한 병원이 시댁과 가까웠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고 오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제 딸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와서 수고했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부모님도 너무 고생하셨다며 아이가 건강하다고 축하해 주셨는데 시댁에서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저는 서로를 사랑한다면 된다고 위로하며 함께 힘을 보탰어요. 다행히 시댁 부모님과는 달리 남편은 여전히 우리 딸을 사랑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몸을 쉬니 회복 속도가 아주 빨랐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었고 빨래도 엄마가 도와주셔서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빨래를 맡게 되었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당연히 서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살림을 할 때 잔소리를 받다가 집에 오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손녀가 딸을 낳았다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우리 집에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생선을 늘 사오셨는데 저에게 아이가 언제 커서 아기를 낳았냐고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가 마음이 편하니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많이 안아주고 가족들 품에서 몸조리를 하며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미역국도 제 엄마께서 많이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었고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엄마 음식을 먹으니 입맛이 확 돌았어요.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서 남편이 자기가 혼자 시댁에 가서 제가 없을 동안 이야기를 꺼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가 꺼내지 않으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3년이라는 기간이 원래였기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난 저는 급속도로 우울해졌습니다. 출생아를 하르브가 소개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지 않았으나 시댁에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제는 아이를 키우려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감정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부모님도 친정에 남아있길 원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로 집에 오라고 재촉해서 결국 산후조리가 끝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출생아가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반발하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이가 울면 엔더리트 1초 9 262 역시나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빨리 입을 막으라고 소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오히려 그때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던 도련님이 아이를 더 안아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자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는데 그건 쉽지 않았어요. 제 몸은 전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100일이 넘어가자 도련님이 예전부터 만나던 소꿉친구와 결혼한다고 동서를 소개해왔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서로 집안에서 알고 있던 사이이고 몇 번 보았던 동서라 반가웠습니다. 동서는 심지어 내과 의사이셨는데 유치원 시절부터 도련님과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소환이 나쁘지 않던데요. 편이 아니었던데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아내를 아주 잘 만난 경우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셔도 자녀를 위한 자부심이 넘치더라도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서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는데 그런 저에게 의사 며느리의 정중한 인사와 요리 몇 가지로 된 위탁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출산 후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청소를 하라고 강요하고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의 시선을 피해 많이 도와주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의사 며느리는 예뻤고 상냥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티나게 저와 비교해도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제가 심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을 가진 시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러 가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도련님이 제 도착 후 시부모님께 집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2년 더 참고 분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는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를 못한다면 뒷걸음질 치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지는 무뚝뚝한 성향 때문에 다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시댁에서 어렵게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은 바쁜 시기였습니다. 본래 아이를 독박하여 보아야 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기에 울음으로만 의사소통하는 아이였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아파하는 걸까 생각도 들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일을 혼자서 이겨내기에도 힘들었는데 시댁에서는 집안일을 계속 재촉하여 참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가 독립할 시점이었죠. 그날 아이가 열이 좀 나서 병원에 가야 할지 걱정하며 달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수영이를 달래고 나갈게요. 금방 그칠 것 같아요. 방문을 넘어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참을 수 없다며 제가 있는 방으로 오셨어요. 그래봤자 지난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시더니 결국 아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셨는데 그날따라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이가 우선이었고 식사는 제가 아니어도 시어머니가 있으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양파를 썰라고 하셨는데 알았다고 대답하고 아기를 안아서 달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쿵쾅쿵쾅 걸어와서 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빼앗았어요. 곧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남편을 맞이해야 해서 아이를 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왜 계속 아이를 쳐다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나에게 그렇게 아이를 쳐다봐서 아이가 예민해졌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할 때 피가 올라왔어요. 그때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시어머니는 내 아들 2명을 명문대로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참던 감정이 폭발했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아기를 옮겼습니다. 지갑을 훔치고 방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메고 집을 나서려 했더니 시어머니가 미쳤냐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아이도 울고 나도 울어서 택시기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 집 주소를 말했어요. 운이 좋게도 성품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갑작스럽게 방문한 할아버지 집에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할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놀랐겠지만 단지 손녀와 자녀들을 데리러 온 것으로 생각하시고 잠시 더 머물라며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고등어를 사오셨어요. 눈물을 참고 그냥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딸과 밥을 먹고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덕분에 할아버지 집에서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 제게 그래도 가서 먼저 사과하고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내가 시어머니께 들어야지. 당신 누구 남편이야? 그 집 아들이면서 내 남편이잖아. 여보, 제발 내 생각도 해주라. 나는 당연히 당신을 더 이해해. 그래도 그냥이요. 방법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당신 딸 생각은 안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딸 생각 좀 해보세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얽매고 생각하느냐? 내가 엄마에게 말을 듣고 이런 것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딸이 차에서 잠만 자는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사과할 생각이 없어서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을 보아도 한 번만 제게 숙이게 해다 달라 했어요. 많은 대화 끝에 결국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마음에 없던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미리 말했었나 보다 하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매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는데 한동안 제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런 식으로 며느리도 마냥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지냈고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는 동서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평일이어서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와 함께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집에서 같이 있었죠. 점심을 뭐 먹을지 생각 중이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으니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서 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지금 뭐 하는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제 분신처럼 생각하던 우리 딸까지 집에 두고 그 길로 뛰쳐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엄마가 전해준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소식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아빠랑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어. 너도 거기로 와. 아휴, 어떻게 하지? 운전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엄마가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서 택시에 타고 장례식장을 향해 가는 동안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우는 아빠를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딸을 데리고 도착했는데 남편의 얼굴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이 날이었을 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발이 날이 되자 미친 듯이 눈물이 나와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주저앉았는데 이대로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어버리게 될 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고 연세에 비해 건강하셨던 터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것은 호상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할아버지가 노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가 완전히 끝나고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러 집에 갔을 때 눈물이 샘솟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대한 사랑을 지극하게 드러내셔서 집안 곳곳에 제 사진을 달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아빠가 진작에 불러서 갔더니 놀라운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선물을 남기셨네. 이것 봐. 생전에도 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잖아. 아빠가 보여준 것은 할아버지의 유서였어요. 요새와 같이 부동산의 서류도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저에게 넘긴다는 요소를 보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계속 서류만 바라보니까 아빠는 할아버지가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예매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신 사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보다 할아버지가 하늘로 갔다는 슬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하신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더 컸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알리려면 시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밝힐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조언을 받고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아이도 꽤 자랐고 분갈 시기가 되었으니 분갈 때 돈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돈이 있다고 그 돈으로 분가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에 약속한 3년이 되었어요. 지난 후에 나가겠다고 말했더니 솔직하게 서운해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분가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확고했고 돈도 있어서 남편을 설득하여 아파트를 한 채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분가 때문에 다시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신을 했다며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나고도 왜 배신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미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시어머니까지 그러다니 시댁과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었는데 남편과 시댁에 갔더니 시댁에서 저에게 추석 전에 와서 음식을 도와야지 왜 미리 안 왔느냐고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고요. 당연히 며느리라면 시댁에 먼저 와야지. 기어코 내가 말을 하게 만드니 아니 나만 나쁜 사람이 되게 해. 어머니가 집안 사정이 바빠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더 빨리 올 거예요. 뭐가 바빠? 자기가 의사라고 대기업 다니는데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바빠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쁜 척은 왜 하는 건데? 이건 기본 예의 아니냐고.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남편이 대신 나섰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앞으로는 빨리 오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유치하게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 명절에 음식을 차릴 때나 정리할 때에도 오로지 저만 부르셨어요. 동서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오로지 저에게 시킨 거예요. 못된 남편이나 서방이 도와주려 하면 어디 남자가 이런 일을 하냐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하고 넘기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빨리 진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은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러 단독으로 와서 도착해 묻지도 않아 저도 그 모른 척하고 빨리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서는 착한 사람이어서 그럴 때면 시어머니를 달래면서 몰래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동서는 그러기에 별로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 마주보며 빨리 아이를 낳아야 아들도 생긴다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에게는 당신이 의사니까 스스로 똑똑하게 자녀 계획을 세울 것 같다며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로 짜증이 나고 면역이 생기면서 남편에게 대신으로 짜증을 표현하고 가능한 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빠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구경해야 한다고 심해놓았어요. 부탁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안겨주신 유산을 자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그러한 것은 없었고 그저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딸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다행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건물 사업을 시작했고 부동산이나 은행을 오가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의 건물에는 병원, 약국, 학원부터 피부관리실과 독서실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가게가 많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으신 돈으로 은퇴하고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가서 소소하게 번 돈을 합쳐 사신 건물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작은 꼬마 건물이었는데 시계를 잘 타서 이제는 아주 큰 건물이 되었다고 부동산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와 가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불러 세웠어요. 형님, 어머,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잘못 보고 계속 쳐다보았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동서, 어머, 아, 동서병원 여기에요. 나도 몰랐네. 맞아요, 형님. 만약 병원에 오신 거라면 안에 들어오세요. 방금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제 건물에 있는 내과가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너무 놀랐지만 일단 우리 친정 아버지와 동서를 인사시키고 진정하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동서가 워낙 저에게 잘하고 친절해서 갑자기 월세를 깎아주고 싶었어요. 동서는 학교 동료와 같이 개원했다고 하더군요. 실질적인 월세는 그 선배가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사실 유산으로 건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놀란 동서에게 전하고 시댁 식구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털고 병원장을 만나 월세를 바로 깎아주셨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였더니 동서가 눈에 띄며 좋아하여 배웅해 주셨어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해요. 선배가 좋아하시네요. 나중에 아프시면 꼭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렇게 동서와 나는 우리 둘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혹시 몰라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월세가 얼마냐고 물을 때는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남편에게 시댁에 알리니 건물 그대로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 했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딸과 남편과 함께 분기마다 여행도 다니면서 분가가 있어서 시댁의 눈치를 덜 보고 우리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제 마음이 그때 너무 평온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를 보낸 슬픔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 편히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친정 부모님과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고 우리 딸도 한층 더 재미있어 보이고 예뻤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한 나머지 둘째 아이가 바로 생겼습니다. 진실을 먼저 말했더니 부모님께서는 너무 기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외동이어서 외로워했던 걸 잘 아시다 보니 더 좋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도 남편이 알렸는데 역시나 아들을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솔직히 아들을 낳아야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강요하셨습니다. 첫째 때 입덧이 심했었지만 둘째는 다행히 입덧이 없었어요. 첫째 때는 시댁에서 함께 살아서 예민해서 입덧이 심했는데 둘째는 특히 할아버지가 하늘로 가셔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주신 천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태교도 더 열심히 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먹음직스러운 입덧으로 와서요. 뭘 먹어도 배고픈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아마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먼저 오셨어요. 동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늦게 가질 계획이라며 축하하면서 립스틱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 인생이 편해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임신했으니 최대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덧이 없어 대신 둘째 임신 때는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임신 초기에 시댁에 갔을 때 원래 시어머니 음식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인 제였지만 2그릇이나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을 시댁에서 기념하기로 하고 모인 날이었는데 그날만큼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서 그랬던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또 퍼와서 2그릇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체질상 살이 많이 찌는 편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임산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먹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동서가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형님이 잘 챙겨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만 먹으라고 제 앞에 놓인 갈비찜 그릇을 치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며 과일까지 깎았습니다. 사과와 배를 깎아 식구들 입에 하나씩 물려주고 일부는 저도 먹었어요. 그러던 중 부엌으로 쟁반을 들고 가다가 한쪽 구석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딸이 따라와서 그쪽을 보러 가자 제지하려다 궁금해서 봤더니 게장이었어요. 무려 간장게장이었는데 저는 고기보다는 햄을 훨씬 더 좋아하고 특히 생선구이나 게장은 밥을 5그릇이나 먹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물론 그날은 밥을 먹고 난 뒤였지만 임신 중이었고 그날따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서방님이 시부모님 집 앞에 잠깐 주차 문제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웃으며 게장이 있던데 딱 한 조각만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임신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제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초기도 아니고 이미 중기가 지난 후였기 때문에 게장은 먹어도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먹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해야지 생각하고 정말로 딱 한 조각만 꺼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참지 못하고 게장이 담긴 용기의 뚜껑을 덮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오던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오셨어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열었니? 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딱 한 조각만 먹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밥만 죽는 년이 누구 걸 손대 미쳤니? 이거 우리 의사 며느리 주려고 비싸게 사온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너무해요. 저 딱 한 조각만 먹었어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내가 제일 해. 그렇게 나서든 관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엄마가 형수에게 그렇게 가르쳐 먹으라고 할 경우에 저희 엄마가 왜 저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임신 중인 첫째 며느리가 단 한 조각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 진료 중인 며느리는 별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챙겨주는 것은 차별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는 당황스러운 감정과 슬픔이 들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나와서 내가 먹어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저만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대신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하는 걸 왜 그러냐고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고 고맙지도 않고 그저 슬펐습니다.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는 참이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동생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중간에서 눈치를 봐주거나 따로 와서 저를 위로해주는데 그날은 동생이 봐도 심했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동생이 지켜보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 시어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욕하며 뭐 하는 거냐고 따지던 시어머니의 입을 막았어요. 그 행동만으로도 놀랐는데 그 뒤에 오는 말에 서로 큰 소리로 말하던 시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병원 건물주가 형님이세요. 귀한 집 자식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 월세도 깎아주셨어요. 형님께 너무 무례하게 말하지 마세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한순간에 시댁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시어머니는 석구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저렇게 말한 동서에게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마웠어요. 서방님과 방관하던 시아버지도 다들 놀라서 진짜인지 묻더니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집사람이 말하지 말래서 말 안 했지만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집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사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서 진짜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습니다. 그날 나는 무슨 정신으로 집 밖을 나왔는지 모르겠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재수 씨가 한 일에 대해 좋아하고 저도 어차피 밝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느꼈죠.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제가 곤란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동서로 안심시켰어요. 그 후에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들이 그런 목소리와 표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몰랐습니다. 맨날 나하는 시어머니께서는 어디로 가고 나를 아가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딸이 와도 한 번도 눈길을 주질 않던 사람들이 우리 소중한 손녀딸이 오는 것을 반가워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도 불구하고 딸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자매 엄마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딸은 필요 없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던 시어머니께서는 첫째 때는 병원에도 오지 않았는데 둘째 때는 병원에 찾아와서 제 곁을 지키셨어요. 물론 나는 그것을 싫어해서 남편을 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째 때는 주지 않던 아기 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내복이나 장난감, 그리고 기저귀와 같은 물품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노골적이라 더 민망했어요. 게다가 시댁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왜 갚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빚을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그 빚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성격상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나서는 편이지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아들이러 좋아하시는 백화점에 자주 데려다 주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번이고 선물을 해드렸을 텐데 그걸로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팠다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그렇게 사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며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우리 부부와 두 딸끼리만 놀러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병원 월세도 더 간박해졌고 서방님이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있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전혀 잊어버렸는지 계속 연락해오는데 예전에 그러한 시어머니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어쩌다 시댁에 가면 생선 굽는 냄새가 집 밖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한 번 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꼼짝도 못한다는군요. 돈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편안하다니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즐거운 삶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하늘에서도 제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남은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여러분이 나눠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음악